자, 기본 이론 과정 세 번째 시간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진 교재 24페이지를 보세요. 24페이지 보시면 2장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다 소개되어 있죠. 여기서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2장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다 이 파트는 크게 세 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은 부동산의 개념에 대해서, 2절은 부동산의 분류 방법이다. 그리고 3절은 부동산의 속성이다. 그래서 부동산이 본래부터 지은 성질을 다루고 있어서 1절부터 3절까지 세 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절 모두 모아가지고 우리 교재 2장에서는 최근 5개월 동안 한 문제에서 많게는 세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험은 두 문제 출제가 되었죠. 바로 부동산의 개념에서 한 문제, 분류 방법 한 문제 이렇게 해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실 이번 시험에도 이 두 문제에서 많게는 세 문제까지 출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된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 출제되면 마찬가지예요. 개념에서 한 문제, 분류 방법 한 문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속성 여기서도 한 문제 이렇게 해서 두 문제에서 세 문제까지 출제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1절에 나와 있는 부동산의 개념 여기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을 좀 들어보세요. 사실 우리 인간들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끊임없는 행위를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험 우리 인간들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행위를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활동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럼 자 보세요. 부동산 활동은 바로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활동의 주체는 뭡니까? 인간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다음 부동산 활동은 뭘 대상합니까?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의 객체는 뭡니까? 부동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간들의 행위지만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면 부동산 활동이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면 이는 부동산 활동이다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부동산이 무엇일 것인가 이걸 알아야지만이 부동산 활동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활동의 범위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부동산학에서 부동산의 개념은 부동산 활동의 범위를 확정시켜준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의 개념을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부동산 활동은 특정 측면에서 이루어진 건 아니죠. 다양한 측면에서 부동산 활동이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참 복합 개념에 입각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활동이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우리도 부동산의 개념을 정립할 때도 복합 개념에 입각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또는 부동산의 복합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양한 측면에서 부동산의 개념을 살펴보자. 이를 어떤 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또는 부동산의 복합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다양한 측면에 크게 세 가지 측면이 있죠. 먼저 물리적 측면이 있다. 좀 더 넓게 이야기하면 기술적 측면이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 기술적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경제적 측면이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에 대해서. 다음은 법률적 측면이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참 다양한 측면에서 부동산의 개념을 살펴보자. 이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또는 부동산의 복합 개념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구체로 이야기는 했지만 부동산이다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토지, 건물 떠오르죠. 이 중에 대표되는 부동산은 토지다 할 수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 건물은 인간의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창조물 때문에 건물은 내용 연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내용 연수가 다 되면 다시 토지로 돌아간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대표되는 부동산은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 이 자체가 토지를 의미하는 경우도 아주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는 토지를 물리적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이때 물리적이다 이건 뭡니까? 있는 그대로다 이렇게 생각하죠. 토지를 있는 그대로 보자라는 이야기예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이 토지는 인간의 창조물입니까? 자연물입니까? 자연물이다 할 수 있겠죠. 자연물이다. 따라서 토지는 자연물 즉 자연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토지를 또 있는 그대로 살펴봅시다. 살펴보면 토지는
공간으로 구성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와 같은 지표면이 있어요. 이 지표면 일괄해서 수평적이다 그래서 수평적에서 이걸 어때? 우리가 수평 공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지표 윗부분은 흔히 우리가 어때? 공중 이렇게 이야기하죠. 공중. 그래서 이 공간을 가리켜서 우리가 공중 공간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음 지표 아랫부분이 있어요. 지표 아랫부분은 흔히 지하다 이렇게 하죠. 따라서 이 공간을 가리켜서 지하 공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점 수평 공간뿐만이 아니라 공중 공간, 지하 공간으로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로써 부동산 즉 토지는 3차원의 입체 공간으로 구성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점 3차원의 입체 공간으로 구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즉 부동산 있는 그대로 바라보니까 3차원의 입체 공간으로 구성되더라서 우리가 공간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 토지는 있는 그대로 봅시다. 있는 그대로면 이 토지는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특정한 토지는 특정한 위치를 지니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위치가 좋냐 나쁘냐 여기에 따라서 토지의 가치가 어때? 달라진다 할 수 있겠죠. 좀 있는 그대로 보면 토지 즉 부동산은 뭐가 됩니까? 위치다 표현할 수 있겠죠. 또 이 토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외적인 요인에서 영향을 받겠지요. 또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좀 영향을 받기도 하고 미치기도 하기 때문에 어때? 환경의 구성 분자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토지 즉 부동산 있는 그대로 바라보니까 환경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토지 즉 부동산을 있는 그대로 바라봤다는 이야기예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니까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 또는 기술적 개념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연, 공간, 위치, 환경 등이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을 자연, 공간, 위치, 환경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어떤 측면입니까? 바로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또는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물리적 개념, 물리적 측면은 형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는 유형적 측면이다. 그래서 유형적 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겠는데 흔히 경제학에서는 3대 생산 요소다. 그래서 뭘 들고 있습니까? 토지, 노동, 자본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즉 부동산은 생산 요소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집을 하나 짓고자 한다는 처음 내가 집을 하나 짓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때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토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토지는 주택을 생산해내기 위한 하나의 요소가 된다 할 수 있겠죠. 처음 토지 즉 부동산은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뭡니까? 생산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소비재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주말에 가족끼리 유원지에 놀러 갑니다. 공원에 놀러 간다는 이야기. 그럼 유원지, 공원에 있는 토지는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소비재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산림욕, 인류에서 소나무 숲에 간다는 이야기야. 그때 소나무 숲에 있는 토지는 뭐가 되는 거야? 소비재가 된다는 거죠. 이처럼 토지, 즉 부동산은 본질적으로 생산 요소예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소비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우리 시험에 이 질문이 또 출제된 적이 있죠. 부동산은 생산 요소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X 잘못된 지문이다 할 수 있겠죠. 부동산은 생산 요소이면서 소비재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어요. 사실 본질은 생산 요소예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소비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생산 요소이면서 소비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토지 즉 부동산은 거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상품이다 표현할 수가 있겠죠. 또한 부동산은 중요한 실물 자산 중에 하나가 되어 있고 자본의 증식 수단이다라는 겁니다. 좀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자산, 자본 등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을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자산, 자본으로 바라본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어떤 측면?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경제적 개념이다. 경제적 측면 이는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무형적
무형적 측면이다. 그래서 무형적 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률적 개념이에요. 법률적 개념은 흔히 우리가 법, 제도적 개념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법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법률적 개념은 크게 이제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협의는 뭡니까? 좁은 의미다. 광의는 어때? 넓은 의미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에는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좀 협의의 부동산, 광의 부동산이 뭡니까? 법률적 개념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법률적 개념 이 자체도 형태는 없는 거죠. 그래서 무형적 측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형적 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처럼 우리가 부동산의 개념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이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또는 부동산의 복합 개념이다. 이야기했죠. 크게 세 측면입니다. 먼저 물리적 또는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다라는 겁니다. 이때 물리적 개념과 경제 개념 이 두 가지는 종류만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런 생각하세요. 물리적이다 또는 기술적인 뭡니까? 있는 그대로다 생각하시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니까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 경제적 개념은 경제와 관련된다 생각하시고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자산, 자본 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 개념과 경제적 개념은 종류만 잘 구분하자는 겁니다. 한 번 더 이야기 드립니다. 자, 물리적 개념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연, 공간, 위치, 환경 등이 있다. 자, 경제적 개념에는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자산, 자본 등이 있다. 그래서 종류만 잘 구분하시고 법률적 개념은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라겠어요. 또한 이 물리적 개념이다 또는 기술적 개념이다. 이는 어때? 유형적 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부분이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경제적 개념과 법률적 개념은 어때? 무형적 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구분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반복습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세요. 자,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1번 챕터 보시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우리 지금까지 어때? 복합 개념이니까 해서 부동산의 개념을 살펴드린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보세요.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을 배상하는 활동이지요.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따라서 활동의 범위가 확정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학에서 부동산의 개념은 부동산 활동의 범위를 확정시켜준다는 겁니다. 설명드렸죠? 이런 점도 이해하시고 다음은 그 아랫줄 중간점 보세요. 부동산학의 이론적 관점에서 부동산을 유형적 측면인 기술적 측면과 무형적 측면인 경제적 법률 측면의 총화로 인식할 복합 개념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의 복합 개념이란다는 겁니다. 이때 총화라는 표현이 있어요. 총화는 뭡니까? 모두 더한다라는 이야기. 모두 더한다. 그래서 여기는 유형적 측면인 기술적 측면과 무형적 측면인 경제 측면 그리고 법률 측면 모두를 더해서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총화. 모두 더한다 이런 의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다양한 측면을 바라보겠다. 이게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또는 부동산의 복합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아래 보세요. 아래 보시면 박스가 들어있죠. 저희들이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의 복합 개념은 크게 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물리적 개념, 경제적 개념, 법률적 개념이다. 그죠? 이때 물리적 개념과 또는 기술적 개념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경제적 개념은 종류만 잘 구분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물리적 개념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연, 공간, 위치, 환경 등이 있다. 경제적 개념에는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자산, 자본 등이 있다. 종류만 잘 구분하시고 법률적 개념입니다. 이는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산이 있다는 겁니다. 이는 잠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다음은 2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25페이지 보시면 2번 챕터 물리적 개념이다. 어때요? 제가 조금 전에 물리적 개념과 경제적 개념은 종류만 잘 구분하였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개념 첫 번째로 보세요.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에는 자연,
공간, 위치, 환경 등이 있다. 자, 이런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은 부동산 활동의 대상인 유형적, 자, 이처럼 유형적 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이 두 줄 정도만 잘 이해하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6페이지 보세요. 자, 26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부터 경제적 개념이다 소개되어 있죠. 역시 종류만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은 뭐가 있습니까?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자산, 자본 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은 현대사회의 부동산 활동에서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선진하려면 선진할수록 경제적 개념을 더욱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용도로 이해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측 페이지 봅시다. 27페이지예요. 자, 27페이지 하단 보시면 네 번째부터 법률적 개념이다 소개됐죠.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학습이 돼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률적 개념은 흔히 우리가 법 제도적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법 제도적 개념이 돼서 법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이 문제예요. 그럼 자, 우리나라는 어느 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을 것인가? 자, 우리나라는 어느 법입니까? 민법이에요. 민법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민법 자, 99조 1항입니다. 자, 민법. 자, 어느 법이라 그랬죠? 민법이라 그랬습니다. 자, 민법. 99조 1항 여기 보시면 자,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99조 2항 여기 보시면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민법에 의한다면 자, 민법에 의한다면 물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어느 법 이야기합니까? 민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민법이면 물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뭡니까? 부동산. 또 하나는 동산이다라는 겁니다. 이때 자,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99조 1항 여기 보시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99조 2항 여기 보시면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어때? 동산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민법에 의한다면 자, 토지 및 그 정착물 여기에 해당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토지 및 그 정착물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동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법? 민법에서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만 따진다면 토지 및 그 정착물 여기에 해당되면 부동산이 되는 것이고요. 토지 및 그 정착물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동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토지 및 그 정착물 부동산이다. 어느 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까? 민법에서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지 및 그 정착물 민법에서 정의하였다 해서 민법상 부동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자, 이를 어느 법에서? 민법에서 부동산이라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토지 및 그 정착물 우리가 이제 민법상 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민법상 부동산은 뭘 이야기합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 의미한다. 정확히 계셔야 됩니다. 지난 시험에도 출제된 지문이지요.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자,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어떻게 합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규정한다 했죠. 이걸 살짝 말 바꾸게 합니다. 토지 및 건축물이다. 건축물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혼동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건축물은 건축법상 용어예요. 민법에서는 뭐라 규정합니까? 정착물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정확히 계셔야 됩니다. 자, 민법상 부동산 뭘 이야기합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생각하시고,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용어 정리를 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토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셔야 되겠죠? 그리고 정착물에서 이해가 좀 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부터 이야기를 드립니다. 토지가 뭐라는 건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잘 계시고, 토지는 법률적 측면에서 소유권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토지의 소유권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먼저 이런 생각을 합시다. 이게 지구입니다. 지구예요. 지구인데 내가 이만큼의
땅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게 지구인데 이만큼의 땅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야. 물론 지구 내에서 이만큼의 땅 가지고 있으면 공부합니까? 안 하겠죠? 알겠죠? 하여튼 좋습니다. 이만큼의 땅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어떻게 인정될 것인가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지구 중심을 축으로 합니다. 중심을 축으로 해서 이처럼 예, 자 지표뿐만이 아니라 위로도 아래로도 소유권 효력은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인정이 된다. 그렇지만 한없이 위아래로 인정할 것인가 그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우리 민법 212조 여기 한다면 예, 토지 소유권 정당한 자, 이익이 예,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예, 토지 소유권은 어때? 토지의 상하에 미친데 어떻게?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생각합시다.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의 효력을 어때 인정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정당한 이익이 없다로 판정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토지 소유권의 효력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그 이야기지요. 안 한다. 이처럼 정당한 이익이 있다라고 인정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표뿐만이 아니라 위로도 아래로도 소유권 효력을 인정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예, 자, 그럼 도대체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는 사회 통념상 판단하기도 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용도적 범위 이내에서 판단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우리가 이런 생각합시다. 주변 건물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럼 주변 건물들 어때? 높이가 다 다르지요. 자, 그럼 주변 건물들은 어때?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 활용하고 있을 겁니다. 자, 우리 구민성 치고 아무리 돈이 없어도 내가 어때? 건물 올릴 수만큼 다 올린다는 이야기야. 조금 나면 옥탑이라도 다 짓는다는 이야기였죠. 이처럼 예, 주변 건물들이 대체로 예,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거기까지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예, 어때? 예, 자,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는 겁니다. 미친다. 따서 예, 정당한 이익이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예,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인정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정당한 이익이 없다면 예,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이런 뜻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했으니까 토지 소유권을 어때? 공간적 예, 또는 입체적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다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 예, 한없이 위아래로 인정된 건 아니라 그랬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익이 있다라고 인정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표뿐만 아니라 위로도 아래도 소유권의 효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민법에서는 토지 소유권을 어때?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통해서 토지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표뿐만 아니라 위로도 아래도 소유권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내 땅 위로 비행기가 지나간다는 이야기야. 그럼 내 땅 위로 비행기가 어때?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어때? 내가 크게 외친다는 이야기. 멈춰! 하고 외쳤어요. 비행기 멈춥니까? 안 멈춥니까? 안 멈춘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예, 내 입장에서는 나에게 어때? 허락도 안 받고 예, 이용료도 안 내고 비행기가 어때? 지나간다는 이야기. 그래서 어때? 멈춰서 안 멈춥니다. 왜 안 멈출까요? 자, 제가 비행기를 타봤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더란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처럼 항공기 동행이다. 이 관련 권리는 정당한 이익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내 땅 위로 비행기가 지난다 해서 내가 어때? 멈춰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이야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항공기 동행, 자, 예, 항공기 예, 통행 이와 관련된 항공권 예, 이 자체는 예, 토지 소유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또 우리가 예를 합시다. 내 땅 밑에 금이 묻혀 있다는 이야기예요. 금이 묻혀 있다. 이걸 어때? 내가 채굴할 권리 있을까요?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니다. 자, 예, 이걸 잘못 건드리면요 학교가 떠옵니다. 매일같이 규칙인 생활을 하겠지요.
그리고 어때? 시간이 지나면 별 하나 달아주면서 나가라 그럽니다. 저 가족들은 별 하나면 되지. 두 개는 절대 달지 말라고 두부도 주잖아요. 이처럼 잘못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땅 밑에 금이 묻혀있다 할지라도 이를 어때? 채굴할 수 걸린 나에게 있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니다. 이처럼 내 땅 밑에 금이 묻혀있다. 이걸 우리가 흔히 미채굴 광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채굴 광물이다. 그런데 이처럼 미채굴 광물은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상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광업법상 광업권의 객체가 되기 때문에 토지소유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지소유권 관리에서 위아래로 하나씩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위로는 항공기 통행, 자, 이와래는 항공권이지요. 다음 아래로는 미채굴 광물 관리하는 권리다라는 겁니다. 자, 이들은 토지소유 효력이 미칩니까? 미치지 않습니까?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위로는 항공기 통행, 아래로는 미채굴 광물. 이는 토지소유 효력이 미칩니까? 미치지 않습니까? 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땅 밑에 금이 묻혀있다 할지라도 좋아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간단하게나마 토지의 소유권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 그리고 심화 과정에서 더욱더 세부적으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자, 다음 여기 보세요. 정착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착물에서 살펴드리는데 정착물에 대해서 의의라든지 종류 정도는 반드시 이해가 되셔야 될 그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많이 살폈는데 자, 정착물의 의의부터 살펴봅시다. 자, 정착물은 말 그대로 보세요. 정착된 물건이라는 이야기. 사실 물 이게 뭡니까? 물건 이런 의미예요. 정착된 물건이다. 어디에? 그가 뭡니까? 토지. 그래서 정착물이라는 것은 토지에 정착이 돼 있는 물건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토지에 정착이 돼 있다는 이야기는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있다서 쉽게 이동시킬 수 없는 물건을 어떤 우리가 정착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토지에 부착하는 물건이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 같은 정착물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착물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주현 교수님의 견해가 있습니다. 현재 건국대에 계신 분이에요. 아주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서 학자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주현 교수께서는 주택이나 상가, 울타리 이 같은 걸 예로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택이나 상가, 울타리 이 같은 걸 예로 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수께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토지에 부가가치를 더한 토지에 부가가치를 더한 영구적인 토지 계량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쉽게 생각합시다. 토지에 부가가치를 더했다는 이야기는 결국 토지에 노동과 자본을 투입을 시켰다는 이야기예요. 참 토지에 노동과 자본을 투입시키니까 뭔가 어때? 물건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럼 토지에 노동과 자본을 투입시키니까 어때? 주택이란 이 같은 물건이 나오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물건은 어때? 영구적이다. 이때 영구적이라는 것은 오래 쓸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어때? 주택은 오래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토지 계량물이다. 근데 이는 토지의 가치를 높여준 물건이라는 이야기. 자, 보세요. 이처럼 토지만 있는 경우보다는 이 토지에 주택이 이렇게 들어서면 이 토지 가치는 어때? 높아진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토지에 노동과 자본을 투입시키니까 주택이란 물건이 나오더라라는 이야기요. 이 물건은 오래 쓸 수 있고 토지의 가치를 높여주더라는 이야기야. 이 같은 물건을 교수님께서 어때? 정착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의 부가치를 더한 영구적인 토지 계량물 을 교수께서는 정착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대표적으로 주택, 상가, 울타리 이 같은 걸 예로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방경식 교수님의 견해가 있습니다. 교수님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반드시 토지에 부착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토지에 부착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토지에 부착돼서 사회적 경제심에서 계속적으로 이용될 것이다 인정된 물건을 정착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토지에 반드시 부착이 된다. 토지에 부착되어서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사회적 경제님에서 합리적이다 인정된 물건을 교수께서는 어때? 정착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께서는 이제 건물이라든지 뭐 담장, 뭐 수목, 자, 이와 같은 예로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건물 한번 봅시다. 예, 건물. 자, 이처럼 예, 건물이 있습니다. 자, 이 건물인데 이 건물은 어때 이제? 자, 이 건물 한번 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이 건물은 어때? 토지에 부착이 돼 있죠? 토지에 부착돼 있어서 예, 여기서 계속적으로 이용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따라서 교수님이 한다면 건물은 뭐가 됩니까? 정착물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정착물이 되겠다. 다음 또 이제 자, 이처럼 담장 한번 생각합시다. 자, 여기에 담장이 이렇게 예, 자, 설치되어 있네요. 자, 예, 담장이 설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토지죠. 그럼 밑에 담장도 토지에 어때? 토지에 예, 부착이 되어 있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이용된다 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교수님이 견하면 담장도 정착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수목입니다. 자, 수목은 여러분들이 말씀은 많이 드렸을 거예요. 예, 수목은 뭘 하신가? 토지에 뿌리 내리고 있는 살아있는 나무를 우리가 수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자, 이처럼 예, 자, 토지에 뿌리 내리고 있는 살아있는 나무 이걸 가려서 우리가 수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럼 이 수목도 토지에 뿌리 내리고 있으니까 토지에 부착되어 있다 할 수 있겠죠. 지금 토지에 부착돼서 이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이용된다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수목도 뭡니까? 정착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견다면 여기는 건물, 담장, 예, 수목 모두가 어때? 정착물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 교수님께서는 예, 토지에 부착돼서 예,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사회적 경제임에서 합리적 인정물을 정착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이분도 어때? 이제 말 바꾸기 한 적이 있습니다. 토지에 부착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지면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예, 교수님이 견다면 정착물에서는 반드시 어때? 토지에 부착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을 잘 기억하세요. 토지에 반드시 부착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또 예, 이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가식 중인 예, 수목이라는 게 있어요. 가식 중인 수목이다. 자, 우리 조금 전에 수목은 뭘 얘기했습니까? 토지에 뿌리는 살아있는 나무다 이렇게 했죠. 다만 가식 중이라는 이야기예요. 가식 뭡니까? 임시로 심어놨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임시로 심었으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가겠지요. 그럼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면 자, 현재는 부착은 돼 있네요. 그렇지만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적으로 이용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쉽게 이동시키는 물건은 예, 교수는 어때?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 자, 가해준 수목 이 같은 경우에는 정착물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동사로 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교수님이 견다면 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물건들은 예, 정착물로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안정근 교수님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현재 한성대 계신 분이에요. 굉장히 또 유명하신 분이죠. 자, 이 안정근 교수님은 이런 설명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형광등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광등은 원래는 토지로부터 분리된 동산이었어요. 그럼 토지로부터 분리된 동사지만 동사는 어때? 이제 자, 이 건물에 설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건물에 설치됨으로써 예, 부동산의 일부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원래는 토지로부터 분리된 동산이지만 예,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에 설치됨으로써 예, 자, 예, 부동산의 일부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물건을 교수께서는 어때? 정착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정착물에서 의의를 설명을 드렸어요. 또한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말씀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런 정도 이해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정착물에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건데 정착물의 종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착물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건데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이 정착물이에요. 정착물인데 이걸 다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는 토지와의 독립물로서 취급되는 정착물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토지의 일부 즉 부속물로서 취급되는 정착물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보세요. 토지와의 독립물로서 취급된 정착물, 토지의 일부로서 취급된 정착물 구분되는데 모두가 정착물이에요. 정착물인데
독립물이냐 일부냐 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보세요. 독립물은 독립된 물건의 뜻이죠. 그럼 토지와 독립이 돼 있으니까 토지가 어때? 별개로서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독립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 일부는 뭡니까? 일체로서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서 우리 조금 전에 건물, 담장, 수목 모두가 어때? 정착물이다. 설명 다 드렸죠? 예, 정착물이에요. 정착물인데 그럼 토지와의 독립된 물로 취급된 정착물이냐, 토지 일부로 취급된 정착물이냐, 이걸 어때? 구분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A가 토지도 가지고 있고 건물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A가 토지를 B에게 양도했습니다. 팔았다는 이야기죠. 그럼 B에게 양도하면 건물도 때 당연히 B에게 딸려가 버린다. 이 가져가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건물은 정착물인데 일체로서 거래했으니까 당연히 뭡니까? 토지의 일부로서 취급된 정착물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등 서구 사회에서는 건물 어때? 건물을 토지의 일부로서 바라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예외적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입장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A가 토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건물만 B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우리나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건물은 정착물인데 토지와 별개로서 거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건물 뭘로 보는 겁니까? 정착물이지만 토지와의 독립된 물건으로서 취급되는 정착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토지와의 독립된 물건으로서 취급된 정착물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뭡니까? 건물이다라는 겁니다. 처음 건물은 우리나라 경우에는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서 취급된 정착물이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어때?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 처음 토지 소유자는 A인데 건물 소유자는 어때? B. 이처럼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 봅시다. 자, A가 토지도 담장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담장은 당연히 정착물이죠. 밑에 A가 토지를 B에게 양도 팔았습니다. 그럼 담장도 담장도 한꺼번에 딸려가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담장도 한꺼번에 딸려가 버린다. 결국 담장은 토지와 일체로서 거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담장은 정착물이지만 토지의 일부로서 취급되는 정착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여기는 담장의 가치는 다 어디 들어있습니까? 토지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수목입니다. A가 토지도 수목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A가 토지를 B에게 양도했어요. 그럼 당연히 수목도 딸려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수목은 정착물인데 토지와 일체로서 거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수목도 토지의 일부로서 취급되는 정착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건물, 담장, 수목 세 가지인데 건물, 담장, 수목 모두가 정착물이에요. 정착물인데 건물은 토지와의 독립된 물로 취급되는 대표인 정착물이 되어 있고 담장과 수목은 뭡니까? 토지의 일부로서 취급되는 정착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정착물에 대해서는 의라든지 학자들의 견해 그리고 종류 여기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드렸습니다. 살펴드렸어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우리가 민법상 부동산 수에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 있다. 이때 정착물의 가장 대표된 예가 바로 뭡니까?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민법인다면 토지 및 그 정착물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동산이 된다 할 수 있겠죠. 동산이 된다. 그럼 이때 보세요. 볼펜 한번 생각합시다. 자, 여러분들 볼펜 가지고 계시죠? 볼펜 생각합시다. 볼펜은 민법에 의하면 부동산입니까? 동산입니까? 동산이지요. 왜? 토지 및 그 정착물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동산입니다. 그럼 동산이지만 이 자체도 내 것임을 알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좀 내 것임을 알리는 걸 가리켜서 우리가 뭡니까? 공시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공시한다. 그래서 공시한다. 인데 좀 공시해야 된다. 내 것임을 알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것임을 알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내 것임을 알릴 것인가? 자, 내가 볼펜 하나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옆 사람한테 이거 내 거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하니까 옆 사람이 그래 맞아.
네 거야 인정해 주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동사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자체가 내 것임을 알리는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리의 공시 방법은 뭡니까? 가진 그 자체 점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산도 내 것임을 알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공시의 원칙은 적용이 된다. 다만 공시하는 방법은 뭡니까? 점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공시 방법이 점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반면 토지나 건물 이와 같은 부동산도 내 것임을 알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내 것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시를 해야 된다. 공시 원칙은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토지나 건물은 들고 다니면서 내 것이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지요. 따라서 점유란 권리의 공시방법을 채택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에서 우리나라는 등기라는 권리의 공시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토지나 건물 이와 같은 부동산의 권리의 공시방법은 뭡니까? 등기가 되겠다. 자, 그럼 보세요. 부동산, 동산 모두가 공시를 해야 한다. 공시의 원칙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다만 공시하는 방법만이 다를 뿐이다. 그렇죠? 부동산 등기란 권리의 공시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동산은 뭡니까? 점유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처럼 부동산의 권리의 공시가 등기가 되는 것은 움직일 수 없다라는 부동산의 특성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추후에 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부동산은 권리의 공시가 뭡니까? 등기. 동산은 점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예를 또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는 자, 민법에 의하면 부동산일까요? 동산일까요? 자, 자동차는 토지 및 그 정착물 여기에 해당되지 않죠? 그럼 이 외의 물건이니까 뭐가 됩니까? 동산이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자동차는 자, 민법에 의하면 동산이 되는 겁니다. 그럼 권리의 공시방법이 뭡니까? 점유가 돼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자동차 관련 개별 법률이 있어요. 자동차 관련 법률이다. 이 같은 개별 법률이 있어요. 그럼 이 같은 개별 법률에서 자동차는 뭡니까?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동차는 등록이란 권리의 공시방법을 채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민법에 의하면 자동차는 동산이에요. 그래서 점유란 권리의 공시방법을 채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개별 법률에서 등록이란 권리의 공시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자동차 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등록증 발급받는 거지요. 뭐 때문에 자동차는 등록이란 권리의 공시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제 20톤 이상의 선박이 있어요. 선박. 자, 이 선박도 20톤 이상이 할지도 선박도 민법에 의하면 부동산입니까? 동산입니까? 동산이지요. 왜? 토지 및 그 정착물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럼 동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권리의 공시에 뭐가 됩니까? 점유. 그렇지만 자, 선박법, 선박 등기법이다. 이 같은 개별 법률에 의해서 20톤 선박은 등기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자동차는 자동차 관련 법률이다. 자, 선박은 선박법, 선박등기법 이런 개별 법률을 말씀드렸는데 개별 법률 명칭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자, 여튼 개별 법률에 의해서 자동차는 등록, 다음 20톤 선박은 등기라는 권리의 공시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자, 이처럼 개별 법률에 의해서 개별 법률에 의해서 등기나 등록의 권리의 공시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지금 등기나 등록의 권리의 공시방법을 채택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권리의 공시방법인 등기와 유사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해 주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걸 가려서 우리가 준부동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준한다는 이야기는 의지한다 같은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의제 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준부동산 또는 의제 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자, 잘 보세요. 이 같은 준부동산은요 또는 의제 부동산은 민법에 의하면 동산 또는 동산도 무슨 일체 집단이에요. 그렇지만 개별 법률에 의해서 권리의 공시방법을 등기나 등록을 채택함으로 해서 부동산의 권리의 공시방법과 유사성이 있다는 얘기에서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해 준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세요. 준부동산은 민법에서
인정인 부동산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민법에서 인정해주는 부동산은 뭡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이에요. 이게 민법에서 인정인 부동산이고 준부동산은 어디에서? 개별 법률에서 인정해준 부동산이다. 이렇게 구분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준부동산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좋은데 저희들이 자동차, 20톤 선박 이렇게 이야기 드렸죠. 이 이외에도 뭐 건설 기계라든지 건설 현재 항공기, 다음은 공장재단, 광업재단, 업권 뭐 등등등이 준부동산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도 이분은 관심 보셔야 됩니다. 자, 공장재단, 광업재단, 업권이다. 이분들은 다 어디 합니까? 준부동산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재단이란 표현이 있어요. 이 재단이라는 건 일체로 된 집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우리 공장재단 한번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공장 연상해 보세요. 그럼 공장 연상하면 어떤 이처럼 공장 건물이 있지요. 예, 자, 그리고 공장 부지가 있고 공장 건물도 있을 거예요. 또 여기에 창고도 있다란 이야기예요. 그럼 자, 공장 건물 안에 여러 가지 기계 설비들이 있겠죠. 예, 기계 설비들이 있다는 또 이 공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권리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권리도 다 뭐 상표권, 의장권, 실용시장권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권리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와 같은 토지뿐만이 아니라 건물 그리고 기계 설비 그리고 여러 권리 이걸 모두 모아가지고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겠다는 이야기. 이게 재단의 개념이다. 그래서 재단은 일체로 된 집단을 의미한다 생각하시고 공장재단, 광업재단, 업권 이들은 어때? 준부동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도 또 여러 가지가 있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자, 여기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자, 이 부분만 자,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 부분만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바로 좁은 의미다. 협의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협의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 이제 준부동산까지 포함시킵니다. 그럼 준부동산 포함시키면 더 넓은 의미가 되겠죠. 넓은데 이러면서 광의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자, 여기는 자 보세요. 협의의 부동산은 결국 뭡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 민법상 부동산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자, 토지 및 그 정착물 민법상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모두가 같은 의미가 돼버린다 생각하시고 여기에 이제 준부동산 여기까지 포함해서 광의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협의의 부동산은 어때? 민법과 관련되어 있네요. 그리고 준부동산은 개별 법률과 관련되죠. 모두가 어때? 법과 관련되어 있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협의의 부동산이나 광의의 부동산은 어때?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서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어때?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설명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분도 살펴봅시다. 자, 처음 준부동산은요. 준부동산은 자, 협의의 부동산에 속하는 겁니까? 광의의 부동산에 속합니까? 그렇죠? 준부동산은 광의의 부동산에 속한다. 이렇게 보셔야죠. 왜? 협의의 부동산 여기에 준부동산을 포함해서 광의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이야기잖아요. 자, 쉽게 이런 생각하세요. 이것은 협의의 부동산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협의의 부동산 여기 어떻습니까? 준부동산 이분까지 포함해서 이게 뭡니까? 광의의 부동산이 된다. 따라서 준부동산은 어디에 포함된 겁니까? 협의의 부동산입니까? 아니죠.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법률적 개념이 되겠죠. 그럼 자, 우리 준부동산 중에 잘 기억한 게 있죠. 뭡니까? 공장재단, 광업재단, 업권 잘 기억을 했습니다. 참 공장재단, 광업재단, 업권 이들은 준부동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결국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에서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자, 이 내용을 우리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름 교재 27페이지를 보세요. 자, 27페이지는 네 번째부터 법률적 개념이다. 다른 말로 법 제도적 개념이다 할 수 있겠죠. 첫 번째로 봅시다. 자,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에는 자,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은 주로 민법 등의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에 근거하고 있다. 자, 법과 관련되어 있죠. 참 민법 그리고 개별 법률이다. 참 법과 관련돼서 지문에 민법 등 이렇게 나와 있지요.
민법 등의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에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쯤 보세요. 우리가 통상적 사유는 부동산 의미도 바로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인 협의의 부동산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부동산이다. 그럼 뭘 떠올립니까? 바로 토지, 건물 이걸 떠올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토지, 건물인 뭡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할 수 있겠죠. 왜? 정착물의 가장 대표는 얘가 건물이라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토지, 건물이는 토지 및 그 정착물 이게 바로 뭡니까? 예. 자, 이 민법상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부동산이다 이 자체는 바로 이 토지 및 그 정착물 즉 민법상 부동산인 협의의 부동산을 의미한다. 그래서 법률적 개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다시 한번 더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 통상적 사유는 부동산의 의미도 바로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인 협의의 부동산이다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양고로 1번 봅시다. 자, 협의의 부동산이다. 이미 우리 설명 다 드렸어요. 자, 여기는 협의의 부동산이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자,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규정하고 있지요. 그래서 99조 2항에서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어때? 동산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민법상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이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및 그 정착물 민법상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모두가 어때?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28페이지예요. 편고로 1번 토지입니다. 토지는 법률적 측면에서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민법 212조에서는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규정했죠. 우리가 설명드렸어요.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이처럼 정당한 이익 있는 이 범위 내에서는 지표뿐만 아니라 위로도 아래로도 인정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지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지표뿐만 아니라 토지의 상하를 포함한다 알 수 있겠죠. 또한 토지 소유 범위는 이처럼 정당한 이익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한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 범위는 실적인 제한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과로 2번 봅시다. 편과로 보시면 정착물에서 소개하는데 먼저 의미다.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용이하게 즉 쉽게 이동될 수 없는 물건을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정착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자, 가르칠 법률적 측면에서는 토지에 부착한 물건으로 정의된다는 겁니다. 다음 여러 학자들의 견해 이야기 드렸어요. 동원아 1번 봅시다. 먼저 조전 교수의 견해입니다. 학자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생각하면 되겠죠. 자, 정착물이란 어때? 주택, 상가, 울타리 등 토지에 부가가치를 더한 영구적인 토지 계량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방경식 교수님입니다. 교수님께서는 건물, 담장, 나무, 다리 이 같은 걸 예로 들고 있다 해서 우리가 여기서 건물, 담장, 나무는 결국 뭡니까? 수목 이 같은 걸 예로서 설명을 드렸다는 겁니다. 건물, 담장, 나무, 다리와 같이 계속하여 토지에 부착되어 이용된다고 사회 경제에서 인정되는 독립된 물건을 말한다는 겁니다. 결국 어때? 토지에 반드시 어때? 부착이 돼 있어야 됐죠. 좀 토지에 부착돼서 계속적으로 이용된다. 사회적 경제에서 인정된 물건을 어때? 정착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따라서 가시준 수목이다. 우리 설명했죠? 가시준 수목 이는 교수님의 견해하면 정착물이다? 아니다.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니다. 그래서 가시준 수목, 판잣집, 비닐하우스, 신문 가판대, 공전 박스 이처럼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물건들은 정착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안정근 교수님의 견해였습니다. 정착물이란 거실에 부착되어 있는 형광등처럼 원래는 토지로부터 분리는 동산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토지와 건물에 항구조 설치되거나 부착됨에 따라 부동산의 일부가 된 물건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이런 걸 정착물이라 한다. 이렇게 해서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곡 3번 정착물의 종류 이야기 드렸죠. 자, 첫 번째 보세요. 정착물은 토지와의 독립물, 즉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을 간주되는 것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1번 보세요. 토지와의 독립물입니다. 이는 토지와 별개의 거래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대표님 예로 오늘 건물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이것은 토지의 일부입니다. 이는 토지와 일철서 거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희 수목이라든지 담장 이와 같은 예로서 설명드렸다는 거면서 건물은 토지와의 독립으로 취급되는 대표인 정착물이 되겠고, 다음 이 담장이나 수목은 어때? 토지의 일부로서, 즉 부속물로서 취급되는 정착물이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이제 여러분 교재 3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1페이지는 양고래 2번 광의의 부동산이다 소개인데, 먼저 박스를 보세요. 박스 보시면 협의의 부동산이다. 이런 기록 뭘로 합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 민법상 부동산을 의미하겠죠. 이것은 협의의 부동산에 준 부동산 또는 의제의 부동산, 여기까지 포함시켜서 우리가 뭐랍니까? 광의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봅시다. 동그라미 1번은 준 부동산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미 우리 설명 다 드렸습니다. 자, 준 부동산은 민법입니까? 아니라 그랬죠. 어느 법이에요? 개별 법률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뭐 자동차 관리법 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일단 개별 법률에서 인정해주고 있다 생각하시고 지금 봅시다. 개별 법률에 등기나 등록 등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이나 동산과 일치된 부동산의 집들 뭐랍니까? 준부동산 또는 의제 부동산이란다라는 겁니다. 자, 준부동산 어디에 포함됩니까? 준부동산은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다라는 겁니다. 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 지난 시험에도 출제가 되었고, 그래서 준부동산은 원래 합니까? 민법에서 인정된 부동산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민법에서 인정된 부동산은 뭡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이에요. 따라서 준부동산은 민법에서 인정 부동산이 아니라 바로 개별 법률에서 인정이다. 지금 개별 법률에서 등기나 등록 등의 권리의 공시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부동산의 권리의 공시와 유사성이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하는 게 바로 뭡니까? 준부동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는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되죠. 그래서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준부동산의 종류다 소인데 우리 오늘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동차, 그리고 그게 보세요. 자동차 관리법, 이런 개별 법률 명칭이 들어있죠. 그래서 개별 법률의 명칭은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란 이야기예요.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신경 쓰지 마시고 여튼 개별 법률에서 인정되고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류 몇 가지 이야기 드렸죠. 자동차, 그리고 끝부분 항공기, 그 아랫줄 끝부분 건설기계, 그 아랫줄 중간쯤 20톤 이상의 선박, 그리고 그 아랫줄 공장재단, 광업재단, 업권, 이들이 대표인 준부동산이다. 물론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다 그랬죠. 이들이 대표인 준부동산하고 특히 이 중에서도 우리 세 가지 잘 이해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바로 공장재단, 광업재단, 업권, 이들은 어디 합니까? 바로 준부동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분도 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런 정도 이해가 되시고 교재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제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처럼 복합 개념 입각에서 부동산의 개념을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경제 개념은 종류만 잘 이해해 놓으시고 법률 개념은 제가 말씀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교재 꼭 반복해서 학습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복합 부동산 여기서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